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시골에 태어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동기 모임에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혁 씨, 본가랑 고등학교랑 가깝지 않아? 거의 버스로 통학할 수 있던 거리던데 왜 자취를 한 거야? 나야 깡시골에서 도시 좀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한 거지만 수혁 씨는 그냥 본가에서 통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랑 비슷한 거 같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자취한 게 아니네. 왜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야? 아, 맞아. 본가도 거의 옆 동네지. 사실 나 거의 부모님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5학년 동생이랑 같이 내쫓다시피 나오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항상 바빴거든. 사업한다면서 매번 출장에 밤마다 나가고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눈 뜨면 거의 집엔 아무도 없고 식은 밥에 김만 꺼내놓았던 적도 많았어. 가끔씩 할머니가 와서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마저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동생은 나보다 더 불쌍하지 뭐. 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동생은 거의 어릴 적부터 혼자서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랑 나올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뭔 말 다 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나와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해서 자취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거기다가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거면 수혁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지금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혁 씨가 매일 말하는 동생이 친동생이었구나. 엄청 다정해서 난 그냥 친한 동생이라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지. 저녁밥도 다 챙겨줘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야자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담임한테 상황 얘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이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커서 견딜만 했는데 아마 동생은 아니었을 거야. 동생은 내가 없었다면 의지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뭐. 티 없이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지나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 역시 사람이 순하고 착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도련님 부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순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일찍 자신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원도 없었지만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트러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번은 동서에게 도련님과 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냐며 물어보았죠.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생각을 했어? 나는 20대 중반에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내 주변에 그 나이대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런데 동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도련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동서 너무 이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쉽게 결혼을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거기다가 결혼도 큰일인데 결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 형님,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부모 사랑받고 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 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가족으로는 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 만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와, 동서 진짜 감동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오로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랑이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를 갖겠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선이는 말 그대로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잖아. 진짜 멋있어. 우리는 딩크거든. 앞으로 아이는 가질 생각도 낳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선애는 다르네.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항상 칭찬을 했던 것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바르게 커서 자신과 닮은 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신이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고 얼마 안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에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특히나 도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생긴 귀한 아이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출산을 하고 조카가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일만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돌보는 걸 소홀히 했어. 나도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막상 일을 놓고 보니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건 아니더구나. 우리가 참 모질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생계는 매번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커지니 사실 너희들 엄마가 알아서 너희들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그렇지만 진혁이 상처가 크죠. 저야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지만 진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뜻밖이긴 하네요. 저도 엄마 아빠 많이 원망했어요. 멀쩡히 계시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항상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부담이 더 크셨던 거겠죠. 평생 엄마랑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다시 잘 지내봐요. 동서 부부는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남편 역시 꺼림칙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시부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보는 듯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서 부부는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동서가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과 합가까지 하게 되었고 동서 부부는 대출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동서 부부가 넉넉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시댁으로 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버지, 사업은 아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적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노후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주변에 아버지 하셨던 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도와주실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올해 그쪽 분야의 일도 하셨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서 일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일을 했다 해도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받아주는 곳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놔두거라. 연금도 있고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어. 여기 우리 둘째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도요, 아버지. 진혁이도 사업하는데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은퇴하시고도 다른 일 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일찍 은퇴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더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버지가 무슨 여기서 더 일을 해? 그냥 이제는 손주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지. 이제 둘째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애 보니? 나 혼자 보는 것도 벅차고 네 아버지랑 같이 손주 봐야지 뭐. 그리고 둘째는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연금 쓰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부부와 합가를 하시고 매달 생활비에 연금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종종 동서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서 부부가 사업장에 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려 급하게 새벽에 나갔다가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고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례 이후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기꺼이 후견인을 하시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얘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우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없으니 당분간은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기 집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당분간 우리 손주 좀 돌봐다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돌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의 재산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조카한테 남겨준 재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 며칠 사업 어렵다면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으던데 아마 채무만 잔뜩 있을 거야. 후견인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너희한테 후견인 부탁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혁이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후견인 신청에 동의해주면 바로 신청해보자.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당분간은 돌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이 크실 텐데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전까지는 제가 아이 돌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도 당분간 휴직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조카도 아직 충격이 큰지 남편한테만 있어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좀 부탁하마. 우리 진혁이한테 해줘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희가 돌볼 때까진 생활비 너희 쪽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셨지만 바로 당장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챙기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남편에게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싶어 큰아빠와 잠을 자겠다는 조카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는지 조용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조카는 옷 안에 무언가를 넣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뭘까 싶어 꺼내보니 신분증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가족 사진과 함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쳐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어머님 친자식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서류는 뭐예요? 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 친자식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예요? 어째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니? 진혁이가 왜 친자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진혁이 어릴 때 데리고 온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온 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 검사는 무슨 소리고? 네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자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너 지금 이 저녁에 와서 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야? 난 진혁이가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서둘러 후견인 지정한 거예요? 도련님 친자 검사만 하신 거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들 다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거 저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부부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가 아니고 자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친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잃은 부모 슬픔 진짜 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은 숨기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친조부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동선의 유산 가로채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신 거 아니세요? 가져갈 게 없어서 부모 일은 아닐 걸 다 가지고 가요?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너 지금 둘째네 잘 살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 맡겼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니? 오밤중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예의를 판 말아먹었어?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동서 부부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아이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유난히 동서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역시나 학가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님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만 지나고 지방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남편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 그래도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례일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두고 그냥 저희만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서의 표정에서 합가의 고단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분명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동서 부부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서류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다가 왜 시부모님이 재산이 별거 없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어떠한 영문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업 정리를 할 때 후견인으로서 친족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업 정리할 때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아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말대로 그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겠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맞아. 당신은 그것 좀 알아봐줘. 동서가 그때 나한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싶네. 동서네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어머님께 보냈다고 했거든.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조카 보는 생활비 주신다고 했던 것도
조금 주시고는 말았잖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당신한테 직접 보내주고 계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 뭐야? 그때는 재산 정리를 하고 매달 조금씩 보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두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는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이미 재산의 상당수는 처분이 된 것으로 보였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부모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네 재산들 다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진혁이가 어떻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니,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혁이네 재산 그거 다 조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임으로 그렇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혁이네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 넌 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편을 들게 되니? 어차피 죽은 애.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진혁이 걔 우리 사업 때문에 입양했던 애야.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갔더니 남자애 하나 더 있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걔 입양한 거고. 근데 막상 입양해 왔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났지 수입은 그대로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같이 내보낸 거야.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 무책임한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진혁이한테 입양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적어도 입양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용서 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합각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한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어차피 쟤 크면 기억이나 하겠니? 쟤는 고아원으로 보내거라. 어차피 진혁이도 내 자식 아니고 우리가 돌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재산은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어? 그 전이야 진혁이네가 생활비 보내줬지만 이제는 걔네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혁이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그건 다 어쩌고 재산을 처분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남동생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거기다가 조카에게 남겨준 재산마저 본인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시모가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독하게 엄마를 고소할 수가 있니? 죽은 애가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수혁아, 정신 차려. 진혁이 네 친동생 아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업도 정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니? 제발 고소 취하해다오. 진혁이 내가 왜 죽기 살기로 이랬는지는 아세요? 그 위험한 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자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고 자란 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였는데 진혁이는 그 아픔 자기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받아쳐 먹었던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혁이 재산 처분한 거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처벌 좀 안 받게 해다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진혁이 자식 키우려면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진혁이네한테 생활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라도 처분해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변한 게 없네요. 진혁이 친자 검사한 거 언제인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그 검사 어머니네랑 합가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합가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 이용해 먹기나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시는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제발 수혁아, 그러지 말고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혁이네 재산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집은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일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진혁이네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진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라서 부모님 덕 보면서 자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때 잘못 뉘우치셔야죠. 조카의 후견인은 다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했던 재산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동생이 남긴 귀중한 보물을 잘 돌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했던 동서 부부가 유난히 보고 싶은 날입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동서 부부만큼이나 조카가 바르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